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뭐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좋아하고 500ml, 200ml 사이에 강수량을 좋아해서 저기서 몰려 사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 지역에 이제 가뭄이 들게 되니까 결국 이제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돼요.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저 지역에 테러 집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건조 한계에서 오늘날의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지금 폭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덥다, 뭐 비가 많냐, 적게 왔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회 정치적인 이러한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8번째 주제죠. 물과 식량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과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식량의 부족,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었을 경우 과거 어떠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중국의 그 인구의 변화와 이제 기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서기 600년 이후 이제 중국의 인구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인구가 그냥 계속 쭉 이렇게 증가를 한 게 아니라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지난 이제 서기 한 200년 경부터 해서 최근까지 중국의 강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저 그림에서 보듯이 당나라가 이제 600년 경에 이제 그 제국을 만들었고 제국이 한창 확장하던 시절에는 저렇게 인구가 쫙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저 당나라 막판이 되게 되면 지금 보니까 저기 한 100년 정도 가량 가뭄이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저렇게 가뭄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게 되면 이런 식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중앙 정부가 이러한 폭동을 갖다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없게 되면 결국 그 왕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당나라가 이제 무너졌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들어섰어요. 송나라가 이제 들어섰고 송나라가 이제 물산도 좋았고 이렇기 때문에 한참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북쪽에 몽골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은 제국을 확장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만 보면 막 학살을 하면서 이 제국을 팽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몽골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저 중국의 인구는 오히려 좀 줄어듭니다. 몽골이 이제 중국에다가 원나라를 세웠잖아요. 자, 원나라 막판이 되게 되니까 또 수십 년에 걸쳐 갖고 또 가뭄이 저렇게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원나라 막판에 그 농민 그 봉기의 지도자였던 주원장이 바로 명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었죠. 명나라가 또 잘 나가던 시절에 저렇게 또 인구가 쫙 늘어났다가 명나라 또 막판이 되니까 또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또 가뭄이 들었고 결국 저 가뭄 속에서 바로 청나라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덥다, 뭐 비가 많냐, 적게 왔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회 정치적인 이러한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우리 기후의 범위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 지금 세로축은 그 평균 기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 지역별로다가 그 다음에 가로축은 강수량이에요. 그래서 그 온도와 강수량에 따라서 거기 사는 그 인구의 그 밀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한 10도에서 한 20도 사이, 즉 평균 기온이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강수량은 한 500ml 1년 동안에 500ml에서 한 2000ml 내리는 그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바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뭐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좋아하고 500ml, 200ml 사이에 강수량을 좋아해서 저기서 몰려 사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옆에 보니까 곡물 생산량, 그 다음에 가축이 나오는 가축을 키우는 그 밀도를 보게 되니까 바로 인구의 밀도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10도에서 20도 사이 강수량이 500에서 200mm 요 사이에 몰려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지역에서 바로 식량 생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인구가 밀집이 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우리의 문명은 바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후 조건이 바로 오늘날의 이러한 문명의 조건,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그 물의 양이 한 3 내지 한 5리터 정도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씻고 닦고 뭐 샤워하고 하는데 그 10배 정도인 그러한 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필품을 만드는데 뭐 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이 서양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하루에 한 130리터 정도의 물이 그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생필품 생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 정도의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루 한 끼, 그 하루에 우리가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얼등이 많은 바로 3,6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곡물을 생산하는데 쌀 1kg을 생산을 하려면 2,3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콩 1kg을 생산하려면 1,8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밀을 1kg 생산하려면 1,3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닭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4,0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5,000리터, 소고기 1kg은 15,5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식량을 생산한다? 그만큼 여기에 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곧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식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 저 필요한 그런 물의 양을 우리가 가상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가상수를 통해 갖고 이제 이 우리가 식량을 이제 수입을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물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바로 저 가상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물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물을 갖고서 우리는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전 세계에 이런 물의 이러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영토 안에서 이 식량을 갖다가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식량의 문제를 이제 따져보기 전에 제일 먼저 사람의 이 숫자, 인구부터 지금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가 농업을 하기 시작했던 우리가 기원전 10,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2,000년 전쯤에는 지구상에 한 300만 내지 한 400만 명 정도가 이제 살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기 1년경에 약 한 2억 명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이제 좀 사용하기 시작했던 1800년이 되게 되면 10억 명을 돌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났던 1950년도가 되면 25억 명까지 인구가 증가를 했고, 현재는 약 한 80억까지 된,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 이후로다가 지금 인구가 3배 이상이 지금 된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경이 되면 약 100억 정도, 그 다음에 2100년이 되게 되면 한 110억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인구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인구가 저렇게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했지만 녹색 혁명을 통해 갖고 이거를 갖다 다 매기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 먹는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찬란한 이러한 시대를 이제 살고 있는데, 2050년도가 되게 되면 지금보다 20억 명을 더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먹는 욕망까지 이제 충족을 시켜준다 그러면 현재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이 한 60 내지 70% 앞으로 30년 이내에 더 증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배출량을 우리가 꺾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배출량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2000년도에 생산되었던 이 곡물 생산량이 2050년이 되면 옥수수는 24%가 줄고, 밀은 3%가 줄고, 쌀은 11%가 줄고, 감자는 9%가 줄어든다.
수요는 60 내지 70%가 늘어나는데 바로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갖고 오히려 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러한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문제만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그럼 똑같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 놓은 지역들이 주로 식량이 줄어드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들은 따뜻해졌으니까 농사가 안 되던 곳에서 더욱더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식량 생산이 늘어납니다. 지금 유럽이라든가 저 북유럽 국가들 이미 식량 자급자족 다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자급자족을 지금도 풍요로운 지역은 더욱더 이 식량 생산이 풍요롭게 될 것이고, 지금도 간당간당 모자라는 지역들이 훨씬 더 모자라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불균형의 이러한 위험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인한 바로 식량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위기들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실제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건조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 건조 한계선은 강수량이 1년 동안에 200mm가 내리는 지역이에요. 저 200mm는 바로 농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200mm니까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긴 하지만 저 지역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200mm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농업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저런 임계선들이 있는 곳부터 무너뜨려요. 그래서 대체로 저 지역부터 이제 그 가뭄이 지금 심하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이제 그 건조 한계선이 북쪽에 하나 거져 있고 지금 남쪽에 하나 거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이제 200mm 이하가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갖고 농업이 안 되는 거고, 바로 저 이제 200mm가 내리는 지역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었는데 오늘날 저 지역에 이제 가뭄이 들게 되니까 결국 이제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돼요.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저 지역에 테러 집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테러 집단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미군이 이걸 또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가갖고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폭격한 지점을 저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건조 한계선 오늘날의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지금 폭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후 변화, 바로 가뭄이 일어나고 그럼 식량 생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바로 여기에 이러한 어떤 전쟁의 가능성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후 전쟁을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라고 하는 것인데, 저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인데요. 저 북쪽에는 아랍계가 유목을 하면서 이슬람을 믿으며 살고 있고 이 남쪽은 아프리카계가 농업을 하면서 기독교를 믿으며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지역이 가뭄이 이제 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쪽의 이제 유목 민족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도덕책에서 우리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뭐 식량이 부족하면 콩 한 조각을 갖다 쪼개 먹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식량이 부족했을 때 콩 한 조각을 갖다 쪼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쟁이 붙어버렸죠. 마찬가지예요. 저기서도 바로 이 식량이 이제 부족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종족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해서 10년에 걸쳐 갖고 종족 학살로 약 30만에서 40만 명이 사망을 했던 저 사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후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 이 시리아 내전이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도 저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는데 바로 저 시리아 내전도 바로 시리아가 저 건조 한계선을 지나가는 나라죠. 저기에서 저 문제가 어떻게 지금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유엔의 세계 식량 기구에서 그 매월 곡물의 가격 지수를 이제 산출을 해요. 2007년도에서 2008년 동안 보면 1년 동안에 걸쳐 갖고 곡물 가격이 2배가 이렇게 훅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렇게 왜 그러면 가격이 저렇게 2배가 됐냐? 바로 투기 자본들이 곡물을 갖고 투기를 해 갖고 저렇게 가격이 훅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 식물을 구입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곡물 가격이 2배가 됐다. 갑자기 그럼 먹는 양이 훅 줄게 됐다. 사람이 저렇게 이제 굶게 되면 그냥 그 굶주림을 참고 있는 게 아니죠. 특히 자기 자식이 굶는 거를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람은 눈이 휙 돌아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바로 식량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 빨간 줄 한 줄 한 줄이 바로 식량 폭동이 일어났던 시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저기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그 가난한 나라들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식량 폭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곡물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식량 폭동이 저렇게 쫙 한꺼번에 저렇게 일어나는,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 이 지구상에서 정말 비참함을 갖다가 보여주는, 식량이 넘치도록 생산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저러한 비참함이 있는 바로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일이 바로 2010년도에도 또 일어나고요 말았습니다. 이 2010년도는 뭐가 원인이었냐? 당시에 이 러시아가 원래 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이 러시아가 2010년도에 가뭄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민부터 먹여 살린다고 단 한 톨도 밀을 수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또 투기자본들이 알고 또 밀가루 가격을 확 올려놔갖고 저렇게 곡물 가격이 훅 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당시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아랍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식량, 이 곡물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 저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사태로 갔던 게 바로 시리아인데, 앞서 그림에서 보았듯이 시리아가 건조 한계선을 지나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리아가 좀 가뭄에 들어 있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느닷없이 2-3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한 60-70%가 팍 올라가니까 바로 내전이 터지죠.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들이 준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전쟁까지 터졌어요. 결국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자기 땅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다 나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바로 유럽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이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종교도 틀린 사람이 막 자기 국경을 넘어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안보의 문제로 보고 군대를 동원해서 못 들어오게 막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 난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굉장히 처참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또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세계적 여론 자체가 안 됐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그러면 각 나라가 형편 닿는 대로 저 시리아 난민을 좀 받아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바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저 난민을 받지 않을래. 우리는 국경에 장벽을 쳐버리겠다. 그래서 바로 브렉시트가 일어나는 원인의 또 하나가 바로 저때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의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에 이러한 내전이 되었고, 이것이 다시 유럽의 문제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질 않아요. 저 시리아 난민은 최대치로 한 4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후 위기가 바로 이러한 식량의 부족과, 이것이 단순한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물과 이제 그 식량의 위기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뭐 코로나19로다가 우리 모두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 감염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